원래대로 하면은 9월 19일 날 녹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야 됐었는데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강화도 조약 전후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강화도 조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내용 전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병인 심리학료죠. 병인 심리학료 순서대로는 심리학료를 겪게 되면서 무언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입김이 세지는 것을 느꼈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배도 증기기관으로 돌리는 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멀리 뻗어나가게 되면서 봤더니 주인 없는 땅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국이 되고 싶었던 거죠. 로마처럼 제국주의를 내세우면서 깃발 꽂고 기관을 가지고 모든 동력을 얻다 보니까, 인력으로서 모든 동력을 얻는 제3세계라든지 이런 쪽은 원료를 빼나가도 별 반항이 없고 무료로 누르면 되죠. 그리고 시장으로 여겨서 그 기관으로 생산한 물품을 비싸게 팔고 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손 짚고 헤엄치기인가? 무척 쉽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까지 눈독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선의 눈독을 들이는 순간 조선은 내 거다 하고 찜해놓은 애들이 있었죠.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우리와는 상관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속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청나라가 있었고, 그렇죠. 청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세력이 들어오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띠꺼웠는데, 여기에 일본이 앞장서서 어, 또 조선을 먹으려고, 차지하려고 쳐들어 왔단 말이죠. 호시탄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도 상당히 껄끄럽고, 그 다음에 서구 세력도 상당히 껄끄러운데, 둘 다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뭔가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타난 운동이 바로 이제 청나라에서도 무슨 운동이죠? 양무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양무 운동 벌어졌다가 청일전쟁으로 일본한테 대판 깨지죠. 대판 깨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체제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겠다라고 나타난 운동이 변법 자강 운동인 것이죠. 황제의 체제를 버리고 헌법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죠. 헌법 체제로 돌아서는, 근대 국가로 돌아서는 것이죠. 양무해서는 안 됐다. 서양 것을 힘써가지고 베끼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바뀌어버린 것이죠. 아무튼 얘네들도 청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지속적으로 조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었고, 조선은 독립을 하려고 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특히 내부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했었고요. 대원군, 민씨세력, 고종, 무언가 확실하게 정권을 잡고 있지 못했죠.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반드시 올바르게 캐치를 하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던가 아니면 힘을 키우던가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만 잘못한 거냐, 칼 들고 덤빈 애들이 잘못한 거지 라는 논리로 접근해 본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문을 열 준비, 이들과 대결할 준비가 안 됐던 건 사실이었던 거죠. 음. 이런 상황에서 청이 몰라 그랬죠. 문호를 개방하면서 청체제는 무너져 내렸고, 청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힘을 하려고 했었던, 노력했었던 강대국이었지만, 청제치는 종이 호랑이로 변해버렸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이젠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전부터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청나라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벗어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갔고, 청일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먼저 조선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특히나 내부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얘네들도 두 번째에 나오나? 세 번째에 나오네요.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하자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체제에서 근대 체제로 넘어갔죠. 전통 체제에 있던 지배층들을 그대로 끌어올 수가 없었죠. 얘네들이 불만을 느끼겠죠. 사회 불만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불만 세력들에게 무언가 관심거리를 던져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조선과의 무언가의 무력 충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운효 사건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개항을 하면서 불만 세력들이 잔뜩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문물을 도입해서 너희들에게도 무언가 이득이 되게끔 무언가 먹을거리를 던져줘야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후발 제국주의자로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생산해서 던져줄 거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식민지로부터 뺏어와서 주거나 식민지에 비싼 물건 팔아서 이득을 챙겨주거나 해야 되겠죠. 그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것이죠. 어. 수구파와 급진파의 내부적인 대결이 상당히 팽팽히 있었고 잘못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일본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대의적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국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기존에는 운요 사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정한론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최근에 다 공개가 됐었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전 계획에 의한 철저한 계획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외화의 관계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제국주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등한 소위 말해서 겸상 안 하는 존재였던 거죠. 학년이 달랐던 겁니다. 예. 그런데 1811년 이후에 통신사가 단절된 이후에 처음으로 가지고 온 외교 문서에 자기네들의 천황제를 얘네는 폐번치연하면서 메이주신 성공하면서 천황제를 들고 나왔었죠. 황제라고 치고 황제만 쓸 수 있는 봉칙, 칙이라는 것은 어, 황제만 쓸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법령인데 칙서, 칙령, 칙사가 왔다 이런 말 있죠, 그죠? 봉칙, 칙령을 받들어라는 그런 용어가 써 있는 서계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요 문서는 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어디서 한 100년 정도, 한 100년 가까이 이 통교도 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쟤네가 황제라고 맘먹자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통교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의 목적은 자극하려는 거였습니다. 외교보다는 무력으로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미 강경론이 등장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불만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번주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먹고 살고 있었던 사무라이들, 무사층들이죠. 무사층들까지 상당히 불만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외국과의 무력 충돌, 외국과의 무력 충돌에서 단결하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었던 것이죠. 당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 외양일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와 서양은 모두 똑같다. 우리 한반도로 쳐들어와서 자기네들 물건을 팔려고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고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와 통교하는 것, 서양 세력과 통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미 영남 만인설을 올리던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인식이었습니다. 쉐이현 그리고 쉐이현의 상소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전통의 회복이 아니라 전통의 파괴. 일본과 서양과 통교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들과 통교를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이득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전통을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는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는 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호 회복이라고 합니다. 구호.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아주 옛날에 우리 잘 지냈었잖아. 네가 내 밑에 있었고 내가 네 형하고 교린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잖아. 무력 충돌을 무조건 방해하자.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강화도 협상을 하러 왔을 때, 야, 얘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구호를 회복하면 되지 않겠냐? 잘 대해줘라. 무력 충돌은 서로에게 피해가 간다. 특히나 우리나라
무대가 되니까, 피해가 되니까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충돌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민생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잘 달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외양 일체론을 내세워서 외와 협상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라고 했던 최익현을 유배에 보낼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외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대로 일본에서 그럼 이 사건을 왜 일으켰느냐? 후발제국주의자. 던져줄 곳이 없고 불만 세력들은 팽배하고 있고 불만이 팽배하고 있고 뭘 던져줘야 되잖아요. 조선 잡아다가 던져주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협상장에 나서게 됩니다. 신원의 첫 마디가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도대체 조약이 뭐냐? 우린 그전에 너희랑 통교를 하고 있었고 너희는 교린의 대상이었는데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죠. 왜? 아무것도 정보가 없었으니까. 몰랐던 것도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만 알았더라도 얘네들을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당시에 우리의 입장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그냥 구호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 무지의 소산이었느냐, 혹은 조약에 대해서, 이거 뭐, 이게 뭐야, 할 필요가 있나? 회의감이 들어서 그런 것이냐, 이건 둘째 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관이었던 신원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말썽을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조약 없이 300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왜 조약이 필요한가? 이전 질서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신원, 네, 전권 대신에 어떤 귀착점이었었죠. 그렇죠. 당시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일본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했고 바보같이 뭐뭐뭐 하다가 당했던 건 아닙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협상장에 나갔습니다. 음, 신원, 강의, 오경석 같은 사람들이죠. 음. 자,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강화도 조약 대신에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어떤 조약의 상대성이 없고 누구랑 누구랑 맺는 거야? 그냥 장소만 나왔잖아. 그렇죠? 이 어의 자체가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맺는 것인지, 조약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용어가 무엇일까? 바로 조일, 수호, 조규라는 것이죠. 조일은 뭐 대상이고요. 수호라는 것은 숫자는 뭐예요? 수선하다 그 숫자입니다. 한국, 일본이 옛날에 좋았던 것을 뭐 굳이 의역을 하자면 고쳐, 좋은 것으로 고치기 위해 맺는 조약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면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를 거듭 확인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목적 자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맨 처음에는 황제, 서계를 보낼 때부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도발하려고 했었고 자신들의 위치를 훨씬 더 우리보다 높게 잡으려고 했었죠. 그죠? 그러나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명분과 실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선은 실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하지만 굳이 평가를 하자면 조선은 명분을 선택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과의 평화를, 그리고 실리는 내어줌으로써 너희는 말썽을 피우지 마라. 어느 정도 떡은 던져줄 테니 말썽은 피우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죠. 명분을 채택했던 것이죠. 일본은 뭘 챙겨갔을까? 실리. 일본이 실리를 챙겨감으로써 이제 조선은 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엄청난 일본 국내의 언론전을 펼칩니다. 음. 첫 번째 줄을 보십시오. 조선은 자주국이며 청나라께 아닙니다.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닙니다. 일본과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유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 대 국가의 권리를 수호조기로서 맺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는 것은 조선이 잘못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엔 이렇게 평등한 것처럼 우리의 이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갔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후의 욕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청으로부터의 독립,
일본의 권리 향상을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요 조약 자체가, 다운표 조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더 이상 교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공관으로 변경할 것을 또 요청을 합니다. 평등한 외교, 그다음에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해안에 잘못하다가 증기선, 무역선, 큰 무역선이 드나들다 보면 잘못하다가 배가 좌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측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측량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군함이라든지 침략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간파했었더라면 안 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을 아직 교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했냐? 잘못했죠. 하지만 역시나 다시 돌아가서 칼드네가 잘못이다 라는 논리로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일본에서 엄청나게 선전하고 자랑을 했고요. 일본의 의도는 뭘까요? 숨기고 조선을 먹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 원료, 원료 수급지, 시장으로서의 조선. 그런데 성공했다라고 일본에서 선전을 했죠. 철저한 의도를 회피했습니다. 조선 측에서는 접견 대관을 파견했는데 접견 대관을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원을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신원만으로 일본의 의도를 막 알고 간파해서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과장된 군사력을 자기네가 생각보다 군사력이 강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조선을 협박하기 위한 용도였겠죠. 자, 이렇게 강화도 협상장에서 조약을 세부 내역까지 조정을 하고 결국은 누가 비준을 했을까요? 고종이 비준을 했겠죠. 고종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고종은 그럼 왜 도장을 찍어줬을까요? 대원군 세력이 청나라 세력을 이끌고 왔었고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고 고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원군의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일본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특히나 일본이 조선을 평등한 국가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고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청과 일본, 청은 대원군, 고종은 일본, 고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원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러나 외세와의 조약이 처음이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측이 끊임없이 그 큰 조약 세부 내용이 없잖아. 이걸 사후 해석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불완전한 불평등한 조약이었을까? 이 평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인식은 어땠을까? 일본이나 조선이나 각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조약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는 근대사 연구자가 사료를 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 일본과 조선 그 사람들끼리는 모두 다 서로 만족하고 있었던 조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불안정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겨 버렸지만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조선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청나라의 압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바로 국권을 빼앗긴 건 아니니까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닐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아직까지 현재적인 입장으로 강화도 조약은 불완전한 혹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당시의 평가는 달랐다. 그리고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 고종의 입장에서 청의 속박, 청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선 강화도 조약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청나라와도 조약을 맺습니다. 조청 관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창정을 또 맺습니다. 자, 미국과도 조약을 맺고 청나라와도 조약을 맺습니다. 왜 조약을 맺었을까? 한번 맺었으니까 다음 맺는 게 쉬웠을까? 쉬웠겠죠. 아무래도 쉬웠습니다만 당시에 이러한 조약의 우선권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네 나라, 다섯 나라 정도가 굳이 꼽자면 청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또 하나 뭐지? 미국, 러시아, 영국 정도가 되겠네요. 영국 정도는 나중에 들어가 있고, 미국, 러시아, 청나라, 일본 네 개국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 동쪽에 눈독을 들이는 정도가 좀 심각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쪽으로 쳐들어 내려올까 봐 겁이 났던 미국의 입장에선 어떻게 될까요? 음, 조선을 교두보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우리나라에 얼쩡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청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두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청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가장 센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네들이 개항을 한 영국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단 말이야. 조선을 꼭 쥐고 있고 싶었는데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못 먹는 거 남도 못 먹게 하자. 내가 그나마 초강대국이니까 조선에서는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미국과 조약을 맺는 것을 장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청의 동료와 청의 입장에서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약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조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았을까? 특히나 미국과의 조약에 거중조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할 것자에다가 중간 중자 써서 중간에 거하는 조약. 굿 오피스.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미국이 해주겠다라고 거중조약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청과 일본 중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굿 오피스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중국에서는 이미 조선아 미국과 조약을 맺어 라고 해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 전수를 해줍니다. 대미 수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중국과의 친교를 두텁게 일본과 제휴하며 미국과 연대하라고 이렇게 조선 책략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세력이 조선을 못 먹도록 청의 입장에서는 강조를 한 것이죠. 새롭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청의 상황을 조선에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어, 여러 나라들 다 들어오라는 얘기죠. 조선에. 조선은 상관없어. 어쨌든. 여러 나라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세력이 균형을 맺게 돼 있고 그중에 내가 조선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조선은 내 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도 자신의 속국, 똘마니가 아니라 얘네도 알고 보면 하나의 국가야 라고 해줄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조선 책략이 아니라 만국공법이라는 책을 전달해 줍니다. 이건 원래 서양 책인데 중국에서 번역이 됩니다. 만국이라는 건 뭐 모든 나라들이죠. 모든 나라들이지 뭐.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자면 얘네들은 기독교 입장에서 뭐 해석한 전 세계 국가들의 평등성을 강조를 합니다. 야, 속국이 어딨어? 식민지는 있어. 속국이란 건 없어. 식민지는 있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책이었던 것이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모든 나라는 다 똑같아. 하지만 좀 어리석은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키워줘야 돼. 식민지로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던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전파해 주었던 책이 바로 만국공법이었는데, 조선이 먹힐 것 같으니까, 야, 조선을 자꾸 속국으로 여기지 말고 너네 속국으로 잡아들이려고 일본 그러지 말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얘네도 동등한 나라야, 우리랑. 만국공법 얘네들 빨리 가서 익혀가지고 너 조선 너네 빨리 이런 걸 주장하란 말이야. 만국공법을 전파시킵니다. 모든 사단의 원인은 뭘까? 청나라가 조선을 먹고 싶은데 힘이 약해졌어. 일본이 쳐들어왔어. 강화도 조약으로 쳐들어오려고 해. 러시아와 미국이 여기서 집적되고 있어. 야, 조선 건들지 마. 조선도 얘도 알고 보면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나라야. 만국공법을 전파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과의 조약을 그래서 청이 돕게 되는 것이죠. 음. 제3국으로부터 부당함이 없인 이 조약에는 이게 바로 거중조약입니다. 굿 GOOD 오피스 OFF ICE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최혜국 대우가 역시나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조약을 나중에 맺었더라도 앞에 맺은 조약에 좋은 조약이 뒤에 맺은 조약에 좋은 조약이 있으면 앞에 맺은 사람도 똑같이 적용시킨다라는 조약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조약도 이것이 완결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뒷조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조선은 혼자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국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었어요. 그중에 청나라가 힘은 빠졌지만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었고 이 청나라가 조선을 노리는 과정 속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조약을 권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미 수호조교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와도 무역장정을 맺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미국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의 영향력을 사실은 좀 위험도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 빼앗겨 버릴 위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어떻게 보면은 무역에도 초점을 둔 무역 장정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나라는 뭔가 뺏기고 있어요. 제국주의들에게. 그러나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조선이죠. 조선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역의 이득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관세 낮게 책정하고 시혜법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내지 통상권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한성을 개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총관계,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이라는 것은 제국주의에 눌린 청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조선이라는 마지막 보루. 강조점이 뭐에 있었을까? 자신들의 이득 극대화가 들어갔겠죠. 그럼 어떻게 돼? 조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지 통상권까지 빼앗겨 버렸으니까 전통 상인들이 파괴가 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왕권이 불안정한데 대원군, 민씨 세력, 고종 아직까지 다 존재한단 말이야. 전통 상권이 확 파괴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불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지원금 주잖아. 왜 지원금 줘? 이 사람들이 몰락하면 결국은 불만 세력이고 국민들이 몰락한단 말이야. 그럼 전통 상인들을 회복해주거나 위로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 파괴된 청나라 조약과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해상공금, 은혜해자, 상민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설립한 공적인 기구 정도가 되겠네. 그렇지. 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구 주변 국가들의 논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4개국, 특히 러시아까지 포함시키면 5개국인가요? 그래서는 러시아, 미국, 한일, 일본, 그다음 영국까지 나중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4개 국가가 가장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버티기 위해서 청나라와
청나라가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 청나라가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조선책략 만국공법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떠민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규였었고 자신들의 이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있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조선은 힘을 잃어갔겠죠. 무역 어떻게 보면 적자가 누적됐겠죠. 그렇죠.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다음 세력들 간의 경쟁, 여러 나 국가들의 경쟁이 불을 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